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공기가 생생해요. 온 집안에 차례상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제 허리는 묵직한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뻐근했죠. 그날은 유독 시어머님께서 힘들어하셨어요. 아이고, 허리야. 이제는 정말 못해 먹겠다. 하는 푸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제사는 내가 맡아라. 보통 며느리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앞으로 평생 이 짐을 떠안아야 한다니 한숨부터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답답한 방 안에 창문이 활짝 열리듯 꽉 막혔던 숨통이 시원하게 트였지요.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는 듯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저를 정말 괴롭힌 건 제사가 아니었어요. 제사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끔찍한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차라리 제사가 1000번만번 낫지. 제가 시어머니의 그 제사 가져가란 말에 춤을 춘 진짜 이유. 그 숨겨진 사연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 시댁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제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첫인상만큼은 잘 보여야지 하며 손에 든 선물 봉지를 꽉 끌어안았죠. 그런데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확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바닥은 끈적거렸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한 발을 내디디자 찍 하고 들러붙는 소리가 나며 발바닥이 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콜라를 쏟아놓고 그냥 둔 것처럼요. 제 시선은 자꾸만 바닥으로 향했어요. 장판 틈새에는 검은 먼지가 떡처럼 뭉쳐 있었고 구석구석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에는 온갖 얼룩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컵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컵 입구에는 누런 때가 껴있고 어떤 컵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중 하나를 대충 물로만 헹구시더니 저에게 차를 따라주셨어요. 그 순간 제 목이 꽉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걸 마시지? 속으로는 울부짖었지만 첫 만남에 실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입술에 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부엌은 더 심각했습니다. 싱크대 주변은 기름때가 번들거렸고 후라이팬은 까맣게 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찌든 때가 너무 두꺼워서 마치 후라이팬에 또 다른 코팅이 된 것 같았죠. 냉장고 문을 열자 상한 반찬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드시던 젓가락으로 이 반찬 저 반찬을 휘젓고 간을 보시는 시어머님을 보며 저는 꾹꾹 참아야 했습니다. 세제 쓰면 몸에 안 좋아하시며 찬물에만 그릇을 헹구는 모습에 제 속은 더욱 뒤집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살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실로 달려가 온몸을 씻어내렸습니다. 비누 거품이 쌓일 때마다 제 속까지 조금씩 정화되는 듯했지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댁이 좀 청소를 해드리면 어떨까?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래. 어머니 나름의 방식이 있으신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매 명절마다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 방 안에는 어김없이 큰 여행 가방이 펼쳐졌습니다. 그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아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묵묵히 하나하나 짐을 채워 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작은 세제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제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릇에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찬물로 휙휙 헹군 뒤 그대로 식탁 위에 올리셨지요. 세제 쓰면 몸에 안 좋아라는 시어머니의 고집은 제 생존 가방에 작은 세제병을 반드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행주였습니다. 시댁의 행주는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에 쥐면 바로 쉰내가 훅 끼쳤습니다.
그 냄새가 손끝에 배어 식사 시간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 악취를 견딜 수 없어 명절마다 마트에서 새 행주를 여러 장 사서 넣었습니다. 그 작은 천 조각이 제겐 방패 같았던 겁니다. 수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욕실에서 꺼낸 수건을 얼굴에 가져다 대는 순간 쉰내가 확 올라와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이나 쓴 건지 가늠조차 안 되는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수건을 따로 챙기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담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눅눅한 이불에서 몸을 웅크린 채 간신히 눈을 붙였던 기억이 제 몸에 각인되어 있었으니까요. 음식 또한 제 걱정거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상한 나물이나 오래된 김치를 꺼내며 괜찮아, 아직 먹을 만해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집에서 직접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챙겨갔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해온 거예요. 같이 드셔보세요 하고 웃었지만 사실은 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었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고집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낡은 냄비를 버리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걸 왜 버리니? 다 쓸 데가 있어. 내가 평생 쓴 건데 마치 냄비를 버리는 게 시어머니의 삶을 버리는 것인 양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낡은 냄비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깨끗하게 닦아놓고 돌아와도 다음 명절에 다시 가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속에는 체념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아, 이건 평생 변하지 않겠구나. 분노와 포기가 한꺼번에 올라왔고 저는 결국 제 방식대로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로 온종일 시달린 몸은 이미 녹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고통은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내어주신 이불은 눅눅하고 축축했습니다. 제가 챙겨간 담요가 있었지만 그 방 안에 가득 찬 곰팡이와 먼지 냄새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불 속에 몸을 우겨넣자 온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팔다리가 따끔거리고 등줄기가 미칠 듯이 가려웠습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벅벅 긁어대니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고 나중에는 따끔따끔한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돋아난 소름이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가려운 마음에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라도 가야겠다 싶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바닥에 닿는 바닥이 끈적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와 물때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거울은 물때로 얼룩져 있었고 변기 안쪽은 말할 것도 없었죠.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밖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차라리 집에 가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모두가 놀랄 테고 명절 분위기를 망칠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때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 후 겪었던 모든 불만과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왜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부르르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아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의 경험은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를 깨닫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제사 음식 준비나 명절의 고된 노동이 아니라 숨막히는 공간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이었다는 것을요. 제사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끔찍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 명절마다 제 생존 키트는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세제, 행주, 개인용 이불은 기본이고 나중에는 아예 방향제까지 챙겨갔거든요. 그 곰팡이 냄새를 조금이라도 없애보려고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지옥 같은 하룻밤이었죠. 그리고 그해 운명의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9월 추석 당일 오전 10시였어요. 그날 아침은 여느 명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일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재허리는 묵직한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뻐근했죠.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익숙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괴롭힐 곰팡이 냄새, 쉰내 나는 이불, 그리고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불결함을 당연시하는 그분의 시선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시어머님의 표정이 어딘지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는 허리를 굽히며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였지만 얼굴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땀을 자꾸만 손등으로 훔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제는 정말 못하겠다. 그 푸념이 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이번에 무슨 일이 터질까 긴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이 거의 다 차려지고 제사 준비가 마무리되던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목소리는 힘겹고도 단호했어요. 얘야, 이제부터 제사는 내가 맡아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말이에요. 큰 동서의 수저가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땡그랑 울렸어요. 눈이 동그래져서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작은 동서는 젓가락에 집은 나물을 입에 넣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말이에요. 제 남편은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님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죠. 큰아버님께서는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미간을 찌푸리며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죠. 시어머님께서는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씀인 것처럼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셨거든요. 큰 동서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황급히 반응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손을 휘저었죠. 큰아버님께서 조심스럽게 전통을 따져가며 말씀하시려 했지만 시어머님은 단호하셨어요. 멀리 사는 큰 동서보다는 가까이 사는 제가 맞는 게 현실적이라고 하셨거든요. 시아주버님께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님의 결심은 굳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팡 터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오래 막혀있던 배수구가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었어요. 보통 며느리라면 그 말을 듣고 어깨가 무너져 내릴 텐데 제 어깨는 오히려 펴지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가려는 걸 급히 참았어요. 혹시 다른 가족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그 지옥 같은 하룻밤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오자마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사를 맡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 준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시댁에서 잠을 잘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 끈적한 바닥을 밟지 않아도 되고, 곰팡이 냄새 나는 이불을 덮지 않아도 되고, 더러운 화장실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1년에 몇 번의 지옥 같은 밤에서 해방되는 거지? 시아버님 기일, 추석, 설날, 그리고 가끔씩 있는 시어머님 생신까지. 최소한 1년에 4번은 그 고통스러운 하룻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선물처럼 들리지?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인데 저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을 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니까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고 있었어요. 큰 동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의아함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을 꼼지락거리며 뭔가 말하려다가도 다시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작은 동서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꾸 큰 동서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죠. 오후 2시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미소가 나왔어요.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면서도, 걸레로 식탁을 닦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깨끗한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제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란 듯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얘가 왜 이렇게 좋아하나 하는 표정이셨고, 남편은 밥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제사 줄 거면 유산도 주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8명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님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버렸어요. 평소에 워낙 말씀을 잘하시던 분인데 완전히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어요. 손에 든 숟가락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큰 동서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까지 붉어졌어요. 작은 동서는 아예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철커덕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크게 울렸어요. 제 남편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눈을 깜박이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급히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말을 시작한 마당에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제사를 맡으면 책임도 따르지만 권리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집안의 큰일을 다 맡으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어요. 그때 큰 동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지금 유산 얘기를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모를 정도로요. 작은 동서도 덩달아 일어나면서 제사 맡는다고 유산까지 달라는 게 무슨 소리냐며 거들었어요. 그 순간 거실의 온도가 확 내려간 것 같았어요.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서늘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한 것 같았거든요. 가슴속에서 뭔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작았어요. 당황하셨는지 손이 계속 떨리고 계셨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사와 함께 모든 책임을 저한테 맡기시려는 거라면 그에 따른 권한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동서들의 시선도 동시에 제게 꽂혔습니다. 둘째 동서는 입술을 꼭 깨물다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눈동자가 반짝이며 계산기를 두드리듯 굴러갔지요. 셋째 동서는 처음엔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다가 곧 입꼬리를 올리며 얄밉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좋은 기회다 하는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얼굴빛은 붉게 달아올랐고 두 눈은 허공을 헤매다 저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은 동서들의 요란한 몸짓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둘째 동서가 먼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릎을 탁 치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더니 눈썹을 치켜 세우고 말했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 얼굴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지만 손끝은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은 욕심이 들켜버린 당혹감이었습니다. 셋째 동서도 지지 않겠다는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눈꼬리를 올리며씩 웃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러곤 팔을 풀어 두 손을 내저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맞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원래 큰일은 제가 맡아야죠.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입술 옆이 경련처럼 실룩거렸습니다.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두 동서가 서로 제사 권한을 두고 다투는 꼴이라니. 사실 누가 제사를 혼자 다 떠맡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너무도 잘 알았지요. 그래서 일부러 유산 이야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노동과 짐을 돈이라는 무게로 공론화하면 오히려 서로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발로 걸려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팔을 포개고 앉아 눈만 굴리며 이 상황을 구경하는 듯 했어요.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간 걸 보니 속으로는 잘됐다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무릎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바쁘게 오가고 이마의 주름은 깊게 패였습니다. 두 동서가 내뱉는 말에 대꾸하지 못한 채 오히려 눈꺼풀만 덜컥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마치 기운이 빠져나간 듯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웃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은 탐욕과 계산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차지하려는 듯 의자에 바싹 다가앉았고, 셋째 동서는 팔짱을 풀어 양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자기 주장을 더 크게 보이려 했습니다. 서로의 말이 겹치고 손짓이 부딪히는 순간마다 제 입가에는 보이지 않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어차피 이 짐은 누구도 탐내지 않을 짐이야. 욕심을 내는 순간 그 무게를 스스로 지고 가야겠지.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제가 제사에서 멀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스쳤습니다. 짐을 떠넘길 수 있다는 해방감, 그 짧은 희열이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마치 작은 연극 같았습니다. 누구는 손을 번쩍 들고, 누구는 팔짱을 풀며 눈을 부릅뜨고, 시어머님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침착하게 앉아 작은 미소를 감추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뒤틀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오래 갈수록 제사라는 짐은 제 손에서 멀어질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이던 두 동서도,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아무 말 못하시던 시어머니도 모두 지쳐 보였어요. 격렬했던 말다툼의 파편들이 방 안가득 흩어진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그만하자는 표정이 역력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저희끼리 돌아가면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유산도 공평하게 나누고요. 그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사라는 무거운 짐을 나누고 유산이라는 불합리한 싸움도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명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갈 때마다 생존 키트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날에는 다 같이 모여 웃으며 일을 나누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해에는 각자 편하게 명절을 보냅니다. 숨막히는 공간에 갇히는 고통도, 홀로 묵묵히 싸워야 했던 외로움도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알기까지 참 많은 눈물과 분노, 그리고 허수음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힘에 부쳐 집안 정리가 잘 안 되시던 어머님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분에게는 평생을 아끼고 또 아껴야만 했던 힘든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냄비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못했던 건 그 시절의 아픔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어머님께 종종 선물을 보내드려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무선 청소기,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는 코팅 냄비 같은 것들이요. 어머님은 매번 아이고, 이런 걸 왜 보냈니 하시면서도 아이처럼 기뻐하세요. 가끔은 직접 사용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묵묵히 혼자 지고 온 짐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그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아둔 명절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